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뚜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6부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지나이다를 사랑하게 된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다. 지나이다는 자신을 흠모하는 남성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의 복종을 즐긴다. 어느 날 나는 수심에 잠겨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지나이다를 보고 그녀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나는 절망한다. 나의 본격적인 번민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지나이다의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그녀의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하러 나가서는 오랜 시간 헤매고 다녔고 손님이 찾아와도 몇 시간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나는 그녀를 사모하고 있는 사나이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았다. 저 사나이가 아닐까? 아니야, 혹시 이 사나이일지도 몰라. 마레프스키 백작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그러나 나의 관찰력은 내 코앞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또 나의 비밀스러운 정탐은 다른 이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의사 로시는 나의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여보게, 자네는 무엇하러 이런 곳을 드나드는가? 젊은 시절엔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할 게 아닌가?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주제에 하긴 자네만한 나이에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하지만 자넨 상대를 완전히 잘못했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독신자야 이런 데 드나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자네 같은 사람에게 이 집 공기는 해롭단 말일세.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내 말을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걸세.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자넨 지금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나? 자네의 그 감정이 과연 자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느냐 말일세. 제 감정이 어떻다는 것이죠? 아, 젊은이. 자네가 그런 연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미안하지만 자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있네. 하긴 나 역시 자네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주제가 못 되지. 다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바로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가 하는 걸세.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루시는 동정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기야 그런 이야기를 한데 무슨 소용이 있다. 하지만 여기 분위기는 자네에게 좋지 못해. 온실 속에서도 향기는 나기 마련이네. 그러나 그 속에서 살 수는 없단 말일세. 이봐요, 의사 선생. 그때 공작 부인과 지나이다가 들어왔다. 저 애를 좀 나무라 주세요. 그냥 온종일 얼음물만 마시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심장 나쁜데 몸이 견뎌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감기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팔자라도 되면 좋겠어요. 난 얼음물을 마시는 게 무척 즐거워요. 당신은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난 이제 행복이니 뭐니 하는 건 입 밖에도 내기 싫어졌어요. 변덕과 고집. 당신의 성격은 이 두 마디 말이면 족하죠. 당신의 판단은 틀렸어요. 난 지금 고집이나 변덕을 부릴 여유도 없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우울한 표정은 하지 마세요. 난 동정받는 게 제일 싫으니까. 그리고선 총총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자석인 공작 부인의 집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화제는 마이다노프의 장편 시로 옮겨졌다. 만일 내가 시인이라면 좀 더 색다른 주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밤중에 커다란 배를 타고 고요한 강의에 나와 있는 젊은 처녀들을 주제로 시를 지을 거예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처녀들은 모두가 흰 옷에 흰 화환을 쓰고 노래를 부르죠. 갑자기 강 기슭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에 이어 횃불이 나타나고 탬버린 소리가 들려오죠. 그것은 바토스 신의 여종들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달려오는 장면이에요. 물결은 배를 강 기슭으로 밀고 나가죠. 그때 한 처녀가 조용히 일어서는 거예요. 처녀가 배천을 넘어서자 바쿠스의 여종들은 처녀를 둘러싸고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져요. 여기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연기 속에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광경을 묘사해야죠. 그러고 나서는 처녀들의 비명소리만 들려오고 강 기슭에는 끌려간 처녀의 화환 하나가 외로이 떨어져 있어요. 아, 우리 비유놀이를 하는 게 어때요? 비유놀이는 무엇이든 하나의 제목을 내놓고 그것을 다른 것과 비유해서 그중 제일 훌륭한 비유를 생각해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지나이다는 창가로 다가갔다. 방금 해가 진 뒤여서 하늘에는 붉고 가느다란 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저 구름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답변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저 구름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스를 맞이하러 갈 때 타고 간 황금배 진홍빛 옷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안토니오스는 몇 살이었을까요? 나는 허무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에 지나이다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뒤범벅이 돼 있었다. 당신이군요. 이리로 와요. 그녀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느닷없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틀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파요. 그럼 난 아프지 않은 줄 아세요? 아프지 않은 줄 아냐고요. 네? 순간 나는 그녀가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내 머리에서 뽑힌 머리카락을 보고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어머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엾은 무시에 볼데마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대신 당신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러면 당신의 노여움은 어느 정도 풀리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그러는 이유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두 분의 싸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지나이다가 눈물을 보였다.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공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한적한 곳만 찾아다녔다. 나는 반쯤 허물어진 온실의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청년처럼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하루는 담 위에 앉아서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갑자기 무엇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풍 같으면서도 미풍은 아니고 떨림도 아닌, 그러니까 숨결과 같았다고나 할까? 누군가 내게 가까이 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걸친 지나이다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높은 데서 뭘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디 내 옆으로 뛰어내려봐요. 지나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밀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담의 높이는 어림잡아 2미터가 되었다. 나는 길 위에 떨어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무시해 볼데마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고서도 지나이다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귀여운 나의 도련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죠? 내 말을 거짓했다니요.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세요. 그녀의 가슴은 바로 내 가슴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그녀의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부드럽고 싱싱한 입술이 내 얼굴 전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지나이다는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봐 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쌀쌀한 투로 말했다. 자, 일어나요, 장난꾸러기. 그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내 뒤를 따라오면 못 써요. 만약 그랬다가는 화를 낼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가버렸다. 나는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내가 경험한 행복감은 내 평생 2번 다시 느껴볼 수 없는 환희 그 자체였다. 참으로 나는 아직 어린애였던 것이다. 이튿날 별채로 가면서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조금도 동요의 빛을 띠지 않고 지극히 태연하게 나를 맞았다. 물론 나는 지나이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머리 위에서 냉수를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해볼까? 어제 어디를 갔었는지 물어볼까? 그때 베르부조르프가 들어왔다. 온순한 말은 구할 수가 없군요. 브라이타크가 틀림없이 구해준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당신은 말을 탈 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그렇고 어째서 갑자기 말을 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것까진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부인 씨에게 부탁하겠어요. 나는 그녀가 서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말을 타러 가려는 거로군요. 누구와 가든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무시해 볼데마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난 사람이 많은 곳엔 가기 싫어요. 당신은 둘이 마주 앉아 있는 편을 훨씬 좋아하는군요. 자유를 원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베르부저로 부한 인사를 하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지나이다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 우울한 기분을 풀어볼 작정이었다. 상쾌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지나이다와의 키스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나이다는 내 결단력과 영웅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 다른 사나이들은 입으로만 큰 소리 지는 것을 나는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와 지나이다가 말머리를 나란히 앉혀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그녀 쪽으로 돌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눈을 내리뜨고 입을 꼭 다문 채 잠자코 있었다. 저 여자는 어찌하여 저 여자는 저렇게 얼굴이 창백할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에게 평론 잡지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표정이었다. 블라디미르, 하루 종일 어딜 갔었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랑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거라. 나는 혼자 산책하고 왔어요라는 대답이 먹구멍까지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입을 열 수 없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뚜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4부를 들으셨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선도했던 뚜르게네프는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은 당시 문학의 경향과 함께 이 작품의 의의에 대해 서울대 노노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리얼리즘을 선도했던 뚜르게네프는 여러 편의 사실주의 소설, 사회소설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1862년에 발표한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1840년대 세대와 1860년대 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 이념적 갈등과 함께 러시아 문학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니힐리스트, 즉 허무주의자인 바자로프의 운명을 다룸으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뚜르게네프는 이념의 문제를 소설에 가져오면서 여성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동시대의 체르니첵스키 같은 비평가는 뚜르게네프의 소설을 무척 좋아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작품에는 이러한 뚜르게네프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뚜르게네프는 어떤 이념을 가진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서 패배하거나 파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러한 비관적인 결말에 대해서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첫사랑이란 작품은 뚜르게네프의 사랑관, 연애관의 여성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입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뚜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4부를 마칩니다.